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김정남이 암살된 지 어느덧 8년이 다 되어간 날입니다. 워낙 북한 주제는 무겁지만 특별히 무거운 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급조된 김정은의 리더십은 불안정한 것은 물론 리더십 한계에 직면했다고 저는 지금도 해석합니다.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이미 8년 전인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얼굴에 신경작용 독소 VX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공식적으로는 두 여성인데 도안 티 후옹이라는 베트남인이고 28세, 여권번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인도네시아인이죠. 시티 아이샤라는. 근데 이들을 사실은 뒤에서 공작한 것은 북한 암살조가 사실은 습격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는 모두 살인자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구속돼서 풀려났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김정남 사망의 배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점과 북한 안팎의 상황 속에서 김정남 피습의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정남의 암살 피습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김정남의 주거지는 중국의 제1급 특별행정자치구역인 마카오입니다. 김정남은 마카오 이외에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등 주로 중화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드나들었습니다. 간혹 유럽으로 오갈 때도 김정남은 중국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모를 한반도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국 정부는 훗날 김정남을 김정은 대신 요긴하게 쓸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김정남을 암살한 장소가 그의 주거지가 아닌, 다시 말해서 마카오가 아닌 말레이시아로 정했던 것이 아닐까. 중국에 의해서 보호받던 김정남의 암살, 중국을 극단적으로 자극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공항 한가운데서 암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북한에서? 오히려 대낮에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북한 정권은 시진핑 정부에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자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재화의 밀반입출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한편 북한과 관련된 자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미 끊긴 지 오래였었습니다. 당시 중국 현지에서 양국 간 고위급 비공개 실무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회담의 큰 틀은 김정일 탄생 75돌 행사, 다시 말해서 2월 16일에 중국 측 기빈 참석 여부를 조율하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장기화되는 북중 관계의 어떠한 냉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양측의 논의가 이루어지라고 했지만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비공개 회담이 마무리될 즈음에 북한은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곧 사드 설치의 명분을 더해줄 뿐이고 바로 김정남의 암살은 그 다음 날 벌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시간적으로 다 준비했다면 이는 북한이 중국, 다시 말해서 시진핑에 던지는 초강습 경고성 메시지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김정남의 사망에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정남이 사망한 며칠 이후인 2017년 2월 15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12년부터 김정남을 살해하고자 시도해 왔다라면서 이는 스탠딩 오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딩 오더라는 것은 명령권자가 한 번 내린 명령을 명령 취소를 언급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끝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오더라는 의미입니다. 2012년 4월경 김정남이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김정은에게 직접 보냈다는 말을 덧붙이기가 했습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의 사망 시기 입국도 못하고 김정일의 죽은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은
암살 피습 타이밍에 대해서 암살이 이루어진 타이밍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면서 김정은의 편집광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위성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 시기 보위부 라인을 통해서 김정남이 강제 기후까지 기획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방첩국, 기존의 대외정보국입니다. 국장 이정록에게 김정남을 기국시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몇 번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중국 국가안전부의 방해로 실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둘째는 2012년 김정남은 일본 언론인 거미여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책을 출간하가지 했습니다. 그 출간한 핵심 요인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김정남은 그때 당시 엄청나게 돈이 궁했는데 그 아버지 김정일과 고모부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 용돈도 지급됐고 필요한 때에 김정남이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어떤 무기를 팔고 하는 브로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미 그 라인에서 배제됐던 거고 그 뒤에는 오히려 김정철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책 내용에는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마치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후계자에서 탈락된 것처럼 얘기한 뉘앙스로 했는데 이때부터 북한은 더더욱 김정남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김씨 일가를 감시하는 친인척 관리팀이 사실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존재하는데 이 작전을 모두 지휘한 인물은 이정록이라는 보고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국가안전보위부 해외 반탄국 국장인데 두 여성을 제외하고 8명의 북한 인물 중에 6명이 대부분 해외 반탄국 요원이라는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김정남이를 암살한 실제 핵심 조직은 국가안전보위부 해외 반탄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암각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은은 그때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넘겨받고 제일 처음으로 추진한 작전이 바로 우암각 사건입니다. 그 우암각이라는 특각은 김정남이 해외에서 입국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자기 추종한 세력들과 항상 파티를 하고 결집을 다시 하는 장소였는데 김정남이 곧 방문할 것이라는 첩보를 받고 김정남 추종 세력이 다 모여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이 이곳에서 이들을 몽땅 다 일망타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장성택 수청을 거쳐 김정남 사망까지 거의 9년 동안 김정은은 자기 리더십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위 북한 내부에서는 왕자의 난이 사실은 시작된 거고 평정된 것이 아닐까. 사실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됐다고 해도 이러한 중대 사건을 김정일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의 세력도 아직 국가안전보위부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축군경호대가 갔는데 축군경호대가 누구에서 움직이죠? 지금은 김정은 한마디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의 말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바로 이 부대가 움직였다는 것. 이것 자체가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남의 핵심 축군들이 몽땅 다 일망타진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사실상 김정남의 암살을 통해서 일석삼조를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성 차원이기도 하고 정확히는 중국에게 김정은의 자기의 리더십의 그 능력을 확실하게 알렸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1인 독재 체제에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걸 시사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반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가차없이 수청할 수 있다는 경고적 차원으로 보여준 거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체제에서 호위사령부 내의 축군 경호대가 북한 1인 독재 체제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무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사건인 거죠. 오늘 이 김정남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이 얼마나 좀 영악한 또는 사악한 독재자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